저희가 아마 지난해 안시성 이후에 되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근황 좀 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저를 뭐 단연간 오래 봤다 하시는 분들. 두 번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단연간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참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네, 그게 한번 빠져나오면, 빠져들면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괜찮겠어요? 네,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좋은 시간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물어보시려고 했던 거 안 물어보시네요. 요즘 뭐 혹시 말 실수하면 큰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조인성 씨하고 같이 누군가가 나올 거라고 혹시 기대하신 분 계신가요? 있었어요? 이런 하는 반응이 나오면 조인성 배우가 서운할 것 같다는 얘기를 누가 올 줄 알았나 보죠? 뭐 경수? 광수? 요즘 드라마 찍고 있는 주원이? 배성우 씨? 권민수님은? 저를 계시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우빈이? 네, 나와주세요. 진짜 이러지 맙시다. 저만 왔어요. 즉흥하게 다니셔. 본격적인 토크로 들어가서 초중고등학교를 이 근방에 이제 천호동에서 다니셨는데 데뷔 전부터 천호동 조인성으로 유명하셨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이곳이 이제 조인성 씨의 공간에 초대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좀 드는데 한 곳에 마음을 두면 좀 쉽게 이렇게 옮기지 않은 편이신지 아니면은 천호동만이 가지고 있는 힘인지 조인성 씨가 느끼는 천호동의 정서나 매력이 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뭐 제가 선택해서 이 동네에 온 건 아닐 테니까요. 천호동에 부모님 따라서 뭐 이 동네가 천호동에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사실은 처음에 있었던 곳은 명일동입니다. 네, 명일동에서 아파트에 살다가 삼익 아파트. 지금은 이제 재건축이 됐어요. 네. 그 전에 강동 아파트. 삼익 아파트로 이사가서 1차에 살다가 2차로 넘어갔죠. 네. 그거 부동산업자한테 얘기 좀 저희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그 근방에서 고명초등학교에서 야구부로 이제 야구도 하고 그렇게 다녔고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넘어가면서 제가 천호동으로 왔어요. 천호동의 뜻은 천개의 호, 집호자, 천개의 집이 모여 있다 해서 천호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됐죠. 홍보대사 같은 느낌이지. 저희 고향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녀오게 됐죠. 제가 이번에 그 자료조사를 좀 해보니까 천호동에서 조인성 씨를 봤다는 목격담이 굉장히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꾸러기 분식?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다 역시 아시네요. 저를 단연간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생각이 들었던 게 키가 큰 배우가 어디를 가든 좀 숨을 수 있을까? 또 이 정도의 약간 아우라가 있으면 어디 가든 튈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목격담이 많이 나오고 왜 이렇게 편하게 다니시는지. 네. 글쎄요, 뭐 동네 친구들이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쉴 때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서 더더욱 그렇게 동네를 더 활보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낯선 동네에 있다 보면 글쎄요, 이렇게 친구들이 또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동네도 잘 모르게 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초중고 저희 친구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었죠. 사실 우르르 같이 다니니까 그 친구들이 조금 많이 케어도 해주고 바깥은 물론 제가 됐지만 뭐 그런 서로의 기브앤테이크가 이루어지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 친구분들이 이제 군 입대할 때도 이렇게 따라와 주시고 관계가 굉장히 두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나이를 이제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그분들은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있고 본인하고는 이제 삶이 이제 갭이 좀 이제 커지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느끼는 어떤 체감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느끼죠. 이제 제 친구들 중에 결혼 안 한 친구가 명이 남았는데 그중 한 명이 최근에 결혼을 했어요. 저기 명일동 교회에 했는데 친구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끼리 뒤풀이를 할 장소가 필요한데 장소가 어디로 할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애들도 있으니까 그 친구들 덕분에 키즈 카페를 처음 가봤어요. 네, 키즈 카페를 처음 가봤어요 정말. 와 거기 또 다른 세계더만요.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놀고 있고 이제 부모님들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은 나이 또래들은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막 시끄럽게 노니까.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아이들 봤다가 왔다 갔다 하고 울고 있으면 또 왜 우니 하고 이제 엄마 아빠들은 또 제 친구들은 가고 막 그러면서 세월이 참 많이 변했다. 그러면서 좀 예습을 하는 거죠. 나도 어쨌거나 저 모습으로 갈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제 친구들이 저한테 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어쨌든 천호동의 친구분들 말고도 뭐 연예계 아까도 뭐 같이 누가 왔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기대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다른 이제 연예인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친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나이 차에 관계없이 이렇게 두루두루 잘 지내시는 좀 그런 비결이 뭔지 좀 궁금했어요. 글쎄요, 제가 비결을 알아서 그 친구들한테 행동한 건 아닐 테니까요. 어쨌든 간에 소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소통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걸 내가 듣고 있는 거지 않나. 그게 일단 소통이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또 제 얘기 같기도 하고 거기서 분명히 느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듣는 자세에서 출발했던 게 좀 그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고맙죠. 그 친구들이 또 제 옆에서 저 외롭지 않게 제가 방이동 독고노인이거든요. 저 외롭지 않게 해주는 저희 이제 친구들이라고 불러요. 후배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이렇게 인연을 맺으면 굉장히 오래 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꼭 뜻대로 안 될 때는 분명히 있어요.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만나는 이 시간만큼은 그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인연이 조금 더 길게 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무리에서는 약간 막 형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친구처럼. 그렇죠. 같이 늙어가는 사이에 그리고 따져봤자 저만 손해요. 왜냐면 어쨌든 그 친구들은 점점 이 인기의 핵에 있는 친구고 저는 어쨌든 간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의 역량에 따라서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나이대에 맞는 어떤 자존감과 또 배우로서의 몫을 해 나가야 되는 나이가 점점 되기 때문에 그걸로 그 친구들과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결국엔 저만 괴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쨌든 동료이자 현장에서는 다 친구처럼 지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우리들의 사이를 좀 자유롭게 해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긴 했었어요. 조인성 씨도 인기의 핵에 계세요. 오늘 때부터 얘기하는데 약간 요즘 좀 많이 위축되신 것 같아요. 아까 근데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좀 여러분이 힘을 좀 주셔야 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덕분 얘기 좀 넘어와서요. 2017년도 개봉한 영화잖아요. 다시 보니까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영화 개봉할 때도 자주 봤고 그리고 개봉 후에도 몇 번 VOD로 봤었고 그때 보는 느낌과 또 지금 보는 느낌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아무래도 그 개봉 당시에는 이제 탄핵 그때 국면이었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좀 세상이 좀 안정되고 지금에서 보니까 그때 어떤
근대사를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조금 그때는 이제 흥행도 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보기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어떤 포인트를 재밌어 할까? 아 저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로 많은 번뇌를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대통령이 변해왔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발전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놓치는 부분들 그때 그랬었구나 또 지금은 이렇네 뭐 이런 것들을 쓱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살았던 어떤 과거 여행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또 이 영화가 이제 쌍화점 이후에 9년 만에 촬영한 작품인데 사실 되게 오랜만에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촬영 준비나 이런 것도 좀 남달랐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좀 어떠셨는지? 글쎄요, 이제 영화로 복귀하는 거는 이제 구분을 하다 보니까 9년 만에 복귀라는 이 타이틀이 달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물론 많은 작품 또 다작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계속 현장에 놓여져 있었던 건 사실이었고 군대 갔다 와서도 드라마로 이제 복귀를 했었고 이제는 이제 뭐라 그럴까 디지털화 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들이 드라마 현장이나 영화 현장이랑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없어요. 옛날에는 필름 시대 때는 정말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해야 했었고 좀 더 필름값이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했었어야 되지만 이제는 다 모든 게 디지털화 되면서 환경들은 좀 비슷해졌죠. 이제는 표준 근로제가 돼 있어서 드라마나 이제는 영화나 이제 같은 값이 되는데요. 그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현장이 좀 어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무게감을 굳이 가져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큰 스크린에, 물리적으로 큰 스크린에 쉬지 않고 제가 나오는 작품이다 보니까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 근데 뭐 감독님과 또 오성영 그리고 제가 너무나 또 사랑하는 배성우 씨 이렇게 매일 밤 촬영 끝나고 만나면서 회의하고 이런 것들이 좀 동지애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어서 이게 정말 협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큰 스크린에서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나 더킹 같은 경우는 조인성 씨가 좀 망가지는 부분도 있고 불타는 신도 있고 사실 아무리 배우라지만 약간 내 모습을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보는 게 민망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걸 찍었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떻게 나왔을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시사회 하면 특히 이제 언론 시사회나 배도 시사회를 이제 처음을 통해서 이제 오픈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제 장면이 나오고 나면 다시 복귀를 한번 해보거든요. 그 신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편인데 끊임없이 제가 나오니까 패닉 속에서 영화를 보게 됐어요. 야 계속 나오네. 야 그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목소리 내가 안 나오면 목소리는 나오네. 계속 나오는 거네 이거?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는 참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좀 힘들었겠지만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먼저 느낀 거는 정말 많이 맞으세요. 그 정우성 씨한테 따기도 맞기도 하는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기는 하지만 사실 뭐 여러분들 초반에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성동희 씨한테 슬리퍼로 레드를 맞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롱테이크라서 굉장히 아파 보여요. 소리도 짝짝 소리가 나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실감나는 연기였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생각을 좀 떠올리시면 어떠신지? 네, 뭐 맞는 장면도 많았었고 워낙 또 때리는 분들이 베테랑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안 아프게 맞았던 기억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터치하는 것보다는 그 앞에서 딱 끊어주는 그 서로 잘 받고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합을 정말 잘 맞췄었고 제가 사실 무서웠던 제가 맞은 장면을 우성형이 날라차게 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았어야 됐거든요. 진짜 뻥 차니까 제가 저기까지 날아갔다가 이 프레임 밖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는 배우들이니까 프레임 안으로 확 빨리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 세 테이크 찍었던 기억이 있었고 그때 좀 공포감이 좀 느껴졌었어요. 와. 멍도 좀 쓰셨어요? 얘가 아프구나. 정우성 씨와는 무슨 대화를 나눴나요, 이거 찍으면서?
한 번에 끝내자. 아, 우리 한 번에 끝내자. 근데 네 번에 끝내줬네. 근데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롱테이크니까 뭐 제가 잘 맞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성우 형이 또 잘 맞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성이 형이 제일 부담이 컸겠죠. 맞는 사람이야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성이 형 잘 때려준 우성이 형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굉장히 또 인상 깊었던 거는 굉장히 다양한 또 머리 스타일이 나와요. 뭐 삭발로 미시기도 하셨다가 장발로 하셨다가 올백도 나왔다가. 근데 이제 30대 찍으신 영화인데 고등학생 연기를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좀 이런 거는 좀 부담이 안 될래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기술팀을 왜냐면 없는 그림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있는 그림에서 좀 젊게 있는 그림도 지금 고등학생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유튜브에 나가고 이런 반응이 다른 사람들을 또 화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걸로 그 마음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더킹 처음 예고편을 나왔을 때 딱 조인성, 딱 정우성, 슈트핏이 딱 두 분이 나오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영화에 대해서. 또 약간 영화를 보면 약간 CF 같은 장면, 괜히 두 분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정장 CF인가 하는 기분도 들기도 하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특히나 은상 감독님이 굉장히 두 분을 보면서 흐뭇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네. 현장 분위기는 사실 특별한 거는 없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론 배우로서 또 스타로서 광고를 찍다 보니 광고로 통해서 보여진 이미지들이 혹시 영화에 해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 태수가 캐릭터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 그 장면이 너무 광고적으로 보여진다면 그건 또 이렇게 방해 요소로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아무래도 하면서 하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또 마음가짐으로 또 촬영에 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 스타로서 이 영화한테 좀 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 적들이 조금 많았던 적은 있어요. 아니 전 반대로 제가 감독이라면 내 앞에 정우성과 조인성이 있으면 이런 멋진 모습을 스크린으로 구현하고 싶은 대리만족을 하고 싶은 마음도 감독들한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감독님은 항상 이렇게 제가 뭘 이렇게 분장하고 이렇게 나타나면 인상 씨 이거 좀 못생기게 좀 분장님 못생기게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끄트러뜨려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조금 정리해드리면 비현실적인데 현실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분장으로. 제가 약간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구를 많이 하면 좀 현실적으로 좀 바꿔달라, 진짜 말씀처럼.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요구를 했던 기억들이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태수를 통해서 이제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이제 대한민국 30년사를 딱 투사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조인성 씨가 태어난 해와도 약간 그 1년 후에 태어나신 걸로 아는데 모든 것들을 그 경험한 시기를 같이 통과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면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나요? 네, 사실 제가 81년생이다 보니까 그 정권 때는 제가 이제 기억이 사실 없죠. 한 2살, 4살, 5살 유치원생이었으니까 제가 기억나는 건 올림픽 때부터 좀 기억이 좀 잘 나고요. 어린아이였으니까 그 세상 속의 고통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사실 우리는 보호를 받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들이나 그 시대의 중심이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왜냐면 이게 이 변화가 또 있어야 되는 그 시기에 핵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 감정까지는 느끼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공기를 마셔봤고 그때 음악을 좀 들었던 풋풋한 기억들 그래서 제가
김광석을 좋아하고 김현식을 알게 듣게 되고, 그러니까 그 옛날 노래도 어렴풋이 기억을 해서 그 정서를 좀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 오래전에 정우성 씨가 출연하는 아스팔트의 사나이를 보고서 정우성처럼 멋지게 TV에 나와서 나오고 싶다. 그래서 배우가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 영화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도 아까 보셨겠지만 흥미롭게도 고시생 태수가 TV 뉴스에서 나오는 한강식 검사의 활약을 보면서 꿈을 키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메소드 연기 같은 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좀 연기하실 때 좀 어떠셨나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사실 도움 많이 받았죠. 그 태수 입장에서도 롤 모델이자 그 로망인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저 역시도 그랬죠. 우성이 형과 작품을 하게 될지는 몰랐고, 물론 그 전에 사석에서 뵌 적은 있지만 이 작품에서 또 이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보고 배웠던 이 선배님이 앞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태수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오히려 감정이입하기가 쉬웠고, 그렇게 해서 캐릭터들을 완성했던 것 같아요. 배성우 선배는 정말 친구처럼 지내는 선배,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극중에 넘어와서도 그런 캐릭터들을 좀 살릴 수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굉장히 많이 도움받았죠. 사실 오늘 조인성 씨가 더킹을 뽑으셨는데 그 전에 비열한 거리를 좀 보고 싶어 하셨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비열한 거리를 여기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안타깝게도 비열한 거리가 사실 필름으로밖에 존재를 안 해가지고 오늘 더킹을 틀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뭐랄까 약간 조인성 배우 하면 약간 신세대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세요? 스케줄이 있으신 거예요? 아시는 건 아니죠? 화장실일 거예요. 네네. 제 얘기가 중간 재미없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약간 이 배우는 필름 시대의 배우였나라는 약간 새삼스러운 의문을 이번에 가졌어요. 아 맞다, 조인성이 필름 시대의 영화를 찍었던 배우였지 라면서 놀란 게 좀 있었는데, 그 인터뷰에서도 종종 약간 옛날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좀 하셨었어요. 저랑 인터뷰할 때도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극장이란 공간에 대해서 지금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의 극장을 좀 기억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약간? 네. 글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뭐 옛날에는 극장에서 담배도 피웠던 시절이 있었고, 뭐 그런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천호동에 동시상영관이 있었던 기억. 그때는 거기를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앉아 계신 시트보다는 조금 더 오래된 그 시트, 그리고 그 극장 냄새가 있었어요. 그 향기를 좀 기억이 좀 나고요. 아까 저분이 나와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뭐 생각이 나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오늘은 관객과의 대화인데 영화를 보러 갔을 때, 내 영화 보러 갔을 때 뒤에 사람들도 보실 때도 있잖아요. 그때 관객이 나가는 거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그 마음은 몰라요. 네, 나가시는 분들 붙잡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부분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래야지 그 정보를 알아야지. 아 다음번에는 이게 우리가. 아니 잠깐만, 저분 다시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들어오면 옆에 앉혀야겠어요.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러지 마요. 아까 그 비열한 거리 이제 거론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도 조인성 씨 작품 중에서 비열한 거리가 제일 좋아요. 그 스타처에 여기 이제 여러 번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배우들에게 명대사를 꼭 부탁을 좀 드려요. 근데 제가 조인성 씨한테도 이제 좀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면은 그러면 카메라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사가 핸드폰을. 잠깐만요. 여기 녹음기를 키셔야 될 분들이 네, 아마 계세요. 지금. 건다는 말이요. 굶어 뒤져도 자존심 하나로 가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는 순간보다 양아치다. 알겠냐? 마이크가 좀 문제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이크 상태가 아까 그러니까 하면서 이 대사를 하기에는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다. 있었어요. 더킹은 이제 선택에 관한 이제 영화이기도 한데, 조인성 씨가 연기한 태수라는 인물은
권력을 선택함으로써 권력에 끌려갑니다. 근데 그런 태수가 선택의 키를 비틀어서 주도권을 쥐려고 할 때부터 더킹은 완전히 변모하는데, 조인성 씨 역시 이제 많은 선택지들을 통과해 오셨을 텐데 그 선택들에 대해서 뒤돌아봤을 때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으신지. 뭐 과거의 선택이 지금 현재 좀 적겠죠. 그리고 또 현재 또 선택하는 것들이 이제 미래에 적겠죠. 지금 어떤 사고 없이, 문제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들과 배우로서 만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을 해왔던 건 아닌가. 또 다시 그 상황에 놓여져도 그 선택을 했어야만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후회들이 될 때는 있었죠. 근데 그 정도 후회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사람이 완벽하려고 해질 테니까요. 근데 그 어떤 순간에도 저는 최선을 다했고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던 나를 제가 알아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제가 참 대견하고 애썼다라는 얘기를 좀 스스로 이렇게 많이 위로해주고 했던 기억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수많은 선택 중에서 이 선택이 나에게 좀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혹시 있으신가요? 글쎄요, 매 순간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사실 그게 간단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택이 어려웠던 건 50대 50이었을 때가 좀 어려워요. 7대 3이면 바로 결정하거든요. 근데 50대 50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어떤 선택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안 좋은 점은 50%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단지 그걸 책임지고 싶지 않은 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고, 오히려 이제는 그래서 선택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진 입장이 되기도 했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다행입니다. 최근에 작품을 차기작을 고르셔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이제 나이를 좀 이렇게 먹을수록 아무래도 이제 선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지고 좀 더 이제 내가 이 작품을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한 번 할 거를 10번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분명히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좀 그런 얘기를, 왜냐하면 팬들분들은 열일하기를 바라시거든요. 근데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또 마음같이 또 않다라는 것도 저는 또 알고 있거든요. 좀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번에 이제 이 스타체어 때문에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선택이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자세들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작품에서 제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역할만 괜찮다면 그 역할을 해서 잘 소화만 한다면 그 영화의 기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그 영화는 온전히 또 내게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 보면 그 영화는 더 풍부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작은 역할이 좋으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고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좀 더 편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선택을. 제작자들이 작은 역할을 해주겠어? 이런 생각을 또 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한 분들과 작업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이번에 기사가 나왔는데 유승환 감독님하고 작품하는 것도 저는 시나리오를 못 봤어요. 오픈 상태에서 결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나리오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건 처음 듣는데. 처음 듣는 얘기.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선택이 지금 작용을 왜냐면 될까요? 이건 어쨌든 하기로 검토 중이라고 나갔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이제 선배 감독님이라고 해야 되죠. 베테랑 감독님과 작업을 하고 또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구나. 작은 역할이면 더 좋고 또 큰 역할이면 또 큰 역할이라서 또 좋은 게 있으니까 알아서 쓰여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놀래시셨던 기억이 좀 있고, 또 최근에 시나리오를 받아서 재밌겠다 해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작품 할 때도 있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지난해 12월 28일이 아마 정확히 제가 알기로 데뷔 20주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인성 씨를 처음 본 게 잡지화보였어요. 네, 잡지화보여서 뭐랄까 이렇게 연기라는 세계보다 연예계라는 세계를 좀 먼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네요. 네, 그랬을 때 직접 들어와 봤던 연예계는 좀 어땠던 것 같으면 또 이렇게 연기자로 또 변모해가는 과정은 또 어떤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로망, 여러분들이 로망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로망이라는 게 저를 견디게 했고요. 로망이라는 게 가장 내가 허상으로 만든 세상과 마주하는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 견디기도 했고, 내가 만든 허상과 마주하는 순간도 있었고요. 연예계라는 세계의 네, 상상 같은. 네. 그러니까 로망이란 게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좀 많이 당황함, 그리고 좀 비참함, 그리고 힘듦. 근데 내가 그렇게 멋진 곳이라고 내가 상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연예계는, 아니면 어쩌면 사회는 그랬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게 환상을 가진 거는 그 세상을 욕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환상을 가진 내 문제였으니까 내가 만든 가장 큰 허상과 마주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때 그 감정이 많이 많이 당혹스러웠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좀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렵다고도 했지만, 제 기억으로는 조인성 배우는 어쨌든 데뷔 때부터 쭉 주연이었고, 우리가 보기엔 CF도 나왔고 굉장히 많은 사랑도 받았고 20년 넘게 계속 톱스타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약간 지금 말했던 그런 허상, 어려움이 약간 좀 와닿지 않는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예계가 안 좋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느 사회든 어느 집단이든 어느 곳이든 이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힘든 점이 어느 직업군이든 다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했고, 성장통을 빨리 겪었어야 됐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일찍 사랑받는 배우가 되었고, 그거에 대한 반대로 겪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년급제는 그닥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적 때문에 문제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놓여진 또 이면의 조인성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 조인성한테 좀 박수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조인성 씨 작품을 보면은 매 순간 도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영화를 보면 비열한 거리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좀 강렬한 곡으로 변신하셨었고, 쌍화정 같은 경우 사극, 동성애 코드 액션이 있었잖아요. 또 더킹은 현대사, 또 안시성에서는 또 이제 고구려 역사에 띄워주셨는데, 이게 약간 그런 쪽으로 끌리시는 편이신가요?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들이 좀 끌리시는 편인지. 재밌잖아요, 일단. 그러면 재밌고, 그리고 도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때 나한테 주어진 어떤 시나리오 중에 이렇게 끌리는 작품이라고 해야지, 그걸 굳이 내가 도전해가지고 뭔가 바뀌겠다라고 했던 건 쌍화정이 처음이었어요. 왜냐면 너무 극복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거든요. 극복 안 해도 됐는데. 그것들이 무엇이었냐면요, 그냥 그 잘생긴 꽃미남 배우의 한계,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잘 즐기면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게 도전이 실패였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맞서서 싸워서 이겨내고 싶다라는 나의 잘못된 생각이 괜히 나를 힘들게 했던 거더라고요. 그 선택이 후회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뭔가를
극복해 나가야 됐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극복에 이제 추가 요소가 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또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점점 스케일이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또 책임감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심적도 부담도 많이 겪으셨잖아요. 또 그런 얘기 좀. 나이가 들면서 오는 어떤 책임감은 점점 커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그게 우리는 직함이란 게 없죠, 사실. 근데 보통은 직함들 내면서 무게감들이 달라지잖아요. 왜냐면 이 젊은 스타한테 그렇게 뭐 그 정도의 버젯의 그 작품들이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경험도 있어야 되고 연기 외적으로 스태프들과 어떻게 어울리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소통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나이가 되면서 오는 어떤 그런 무게감들이 차근차근 저한테도 온 건 아닌가. 그게 뭐 특별해서 저한테 그게 더 뭐 빨리 왔던 것보다는 그 나이가 되면서 오는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한테는 이거 또 하나의 산을 넘는구나, 또 하나의 산이구나, 산 넘어 또 산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작품에 임했던 것 같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경험이 후배들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어떤 고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네, 버짓이 큰 영화를 많이 하셨다고 했지만 혹시 여기서 정가영 감독의 조인성을 좋아하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네,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유튜브에 나오는데. 네. 유튜브로 봤어요. 후일담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정가영 감독이 그냥 소속사에 연락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더니 모르는 번호가 떴는데 받아보니까 조인성이었고 네. 또 노게런티로 목소리 출연을 해주셨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이제 큰 작품 이런 거보다는 후배들을 좀 도와주려는 마음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까 말하셨던 약간 책임감 그런 것도 연결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건 좀 어떠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막 누군가를 도와줘야지라고 하면 제가 너무 좀 교만할 것 같고, 왜냐면 저예산 영화에 어떤 스타 배우가 내가 도와주러 들어가겠어,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같은 영화인데 상황이 좀 다를 뿐이지. 그냥 배우로서 참여하는 건데 좀 저의 어떤 그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그 영향력을 좀 더 어떻게 좀 뭐랄까 도움이 될 만한 그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는 그건 제 힘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품이 예산이 적은 작품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꼼꼼히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매니저가 지나가면서 얘기는 다 해주거든요. 근데 제목도 너무 특이하고 보자 했더니 굉장히 솔직하고 발칙하고 또 재기발랄한 작품이어서 그 영화와 똑같이 해줬어요. 천하에서 조인성입니다. 촬영이 언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똑같이 당황하시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는데 저예산 영화의 스케줄을 잘 모르는데 언제 만나서 미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배우님은 술을 뭐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똑같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영화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만나서 미팅을 하고 밥 먹고 술 한잔 먹고 이제 워낙 또 재밌는 작품을 많이 준비하시고 또 만드셨으니까 얘기 나눴고 저는 뭐 집에서 전화 통화만 하면 되는 거였었으니까 그렇게 조금 짧게나마 좀 이렇게 도움이 됐다면 또 네,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게 결국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시간도 써야 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조인성 배우의 좀 남다른 면을 좀 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또 제가 보기엔 조인성 씨는 뭐랄까 약간 모성 본능을 좀 일으키는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그 발리에서 생긴 일에서 막 입을 트럼막 막 겪는 거는 굉장히 많이 패러디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배우가 약간 그런 감수성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더킹의 한재민 감독이 조인성 씨에 대해서 여성스럽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상남자더라, 터프하다라고 하셨고 노희경 작가님도 조인성은 내가 본 어떤 배우보다 남자답다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주변에서 어떻게 하시길래 그렇게 남자 같다는 얘기를 모르겠어요. 제 이미지가 왜냐면 저는 저를 객관적으로 못 보니까 저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셨나 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의 어떤 내 이미지가 풀리지는 않았으니까요. 원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우성형처럼 약간 터프한 느낌으로 딱 이렇게 내가 느낌 딱 갖고 어떤 공기, 어떤 눈빛, 어떤 자세,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느껴지는 어떤 이 공기. 네. 약간 좀 광함이 안 느껴지세요? 네, 여러분들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이런 것들로 나는 제 이미지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저를 좋아해 주시는 모습이 논스톱에서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도 근데 저한테는 제가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고 그런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이렇게 찾아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논스톱이 저한테는 굉장한 큰 어떤 선물을 준 그런 작품이죠. 제 생각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뵈면은 남자다운 거는 맞는데 작품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 보면 굉장히 꼼꼼하세요. 그리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이번에 뭐 안시성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신 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섬세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배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다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굉장히 그렇게 꼼꼼하게 그렇게 세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뭐 좀 그런 접근을 좀 남들하고 좀 다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보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모르면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 두려움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알려다 보니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원한 것들이 있거든요. 모르는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너무 창피하고 막 어디 숨을 데도 없고 막 두려워지고 그런 내가 싫어서 내가 당당해지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르면 모른다고 물어보고 모르는 게 죄는 아니니까.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내가 완벽한 남자이길 바라는 것도 참 웃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던 게 지금의 조인성의 작품을 선택하는 어떤 패턴 그리고 작업을 대하는 어떤 뭐랄까 자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작가 선생님이나 감독님들이 좀 좋아해 줬던 건 아닌가 같이 작업하면서. 근데 그게 여성적이다. 약간 제가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그 무엇이 있나 봐요. 작품에서 매겨보세요. 작품을 캐릭터를 분석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되게 여성스러워요. 접근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런 모습들이 좀 그렇게 보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인성 작품에서 거의 여자들한테 체이잖아요. 네네. 사실 이 얼굴로 매번 체이는. 너무 많이 차였어요. 그럴 때 그 조인성 씨가 나오는 그 섬세한 표정 같은 것들 때문에 아마 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요. 많이 차여서 그런가 봐요. 아니, 오늘 좀 원래 사전 계획이 없던 얘기들을 어때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좀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영화에서 보면은 김하중 씨가 마지막에 이제 햄버거를 먹으면서 양아치 같은 눈빛이 있어가지고 도와준다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비열한 거리가 좋았던 이유가 정말 양아치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연기 정말 잘했다는 얘기니까. 근데 본인이 봤을 때도 그런 이제 그 양아치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연달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런 느낌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이렇게 불안한 느낌, 그리고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적을 딱 잡고 가는 그 태도, 그 눈빛이 아마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글쎄요, 저는 어떤 그런 느낌을 했지만 보는 사람들은 또 그런 눈빛을 또 양아치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확고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있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보는 사람의 마음에 좀 달려 있는 거죠. 한재리 감독님은 절 그런 눈빛을 약간 양아치적으로 좀 보셨나봐요. 속상하네. 제가 뭐가 됩니까?
연기를 그만큼 잘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영화 보면 항상씩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라인을 잘 타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그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대사가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조인성 씨는 이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지. 네. 라인 전 컴퓨터 라인도 잘 이렇게 사실 잘 이렇게 못해서 라인 왜 들리네요.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청 재밌어서 여러분도 잘 못 자요. 컴퓨터 라인만 보면 막 웃기지. 집에 가서 컴퓨터 라인만 보세요. 얼마나 제 생각이 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라인이 존재하나 봐요. 근데 연예계는 뭐 라인이 존재한다? 라기보다는 각자의 어떤 달란트와 그리고 이제 뭐랄까 한 우주 같은 존재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물론 그 라인 때 매니저먼트의 어떤 뭐라 그럴까 매니지가 그 뭐라 그럴까 전략과 기획으로 잘 되는 아이돌과는 또 다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배우는 옛날엔 더 그랬고 근데 요즘은 많이 믹스 매치가 돼서 아이돌들도 자연스럽게 사실 연기를 하게 되고 또 연기자들도 뭐 노래를 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글쎄요 연예계는 라인 같은 게 좀 많이 없지 않나 뭐 그렇게 저는 봐질 때 물론 여러분들 보통 직장 생활에서는 그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이따가 너나들이 토크 때 더 많은 분들이 내려오게 하시려면 제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연기를 하시면서 어쨌든 본인의 개인의 삶이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앞으로도 연기를 하실 텐데 그 삶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나 꿈이 있다면 뭐가 있으신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궁극적 목표는 사실 없어요. 그게 어떻게 기억되는지는 제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기억되어야 되겠다? 이거는 기억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지 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배우로서 배우의 몫을 다하는 작업할 때는 배우답게 그렇게 한 작품 하다 보면 뭐 어떤 그게 궁극적 목표가 되지 않아도 잘 살아온 어떤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 설정해 놓고 하는 건 너무 나를 가둬놓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부디 기억이 된다면 좋은 배우로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정도는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저희가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저희가 선별을 했습니다. 저희가 선별한 거 아니고 조인성 씨가 직접 선별해 주셨어요. 마이크로 직접 조인성 씨가 번호를 불러주시면은 여기 이쪽으로 내려와 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분들을 불러서 번호만 부르시면 H9번 H9번 내려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D7번 C7번 C6번 I19 이쪽으로 다 내려와 주세요. D7번님 앉아 계셔요. 앉아 계셔요. 아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 직접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까지 가본 나라 중에서 가장 좋았던 나라가 어딘지. 아프리카. 얼마 전에 탄자니아를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곳 이상의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고 혹시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한번 그렇게 아프리카 여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물론 조심해야 할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봤던 것
나라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 준비해주신 사인하고 사인은 H9번님 H9번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좀 더 오래 보고 있어요. 하지 마요 지금. 하세요. 더킨 영화를 같이 촬영한 조인성에게 정우성이랑 더킹을 찍고 나서 더 우성이 형의 멋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성이 형처럼 되면 참 멋있겠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저한테 우성이 형은 롤모델 같은 존재입니다. 네, 다음 C7번님 질문 알고 계시죠? 질문 알고 계시죠? 되게 간단하던데. 안녕하세요. 쎄쎄 조인성에게 이광수랑 얼마 전 광수랑 같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옛날에 생각했던 광수랑 이제 광수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대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 배우의 위치는 물론 변함이 없지만 그 사람은 훨씬 더 큰 나무가 됐어요. 정말 멋진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나한테 광수란 가끔 그 나무 밑에서 칠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되었어요. 괜찮으신 거죠? 사인 안 가져가셨어요. 사인 가져가시고요. 네. 너무 힘들면 밖에 앰뷸런스가 많이 있어요. 그거 타고 가시면 되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기 지금 질문 중에 제일 장문을 쓰셨는데 I19님 어서 오세요. 저는 우선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좀 적었는데 네. 제가 중학교 때 드라마 피아노를 봤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발레 선생님이라고 논스톱을 보면서 오빠를 엄청 좋아해서 오히려 논스톱을 듣게 보셨구나. 네, 그래서 오빠가 이제 동국대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동국대에 가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빠가 저보다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미안합니다. 그 졸업을 금방 하실까봐 네. 제가 한 번에 붙으려고 네. 좀 열심히 해서 현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같이 예대 건물에서 학교 다니면서 수업도 같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오빠 덕분에 제가 학교를 들어간 거라 꼭 감사하다고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용기가 안 났었고 네. 그 얘기를 이제 13년 만에 만나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참
그래서 학교는 졸업하셨어요? 네, 했죠. 그럼 무슨 과 나오신 거예요? 불교미술과. 불교미술과. 아, 불교미술과. 아, 인도에 한번 가시면 진짜 재밌겠다. 왜냐면 인도에는 불교미술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참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저는 졸업을 못했고, 심지어 저는 제적을 당했고, 심지어 그게 당연한 결과죠. 학교를 몇 번 못 갔는데, 저와 같이 수업을 들었다니, 이거는 정말 손꼽히는 기회 중에 그런 인연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아까 제가 그 질문지를 뽑으면서. 그래서 얼굴 뵙고 오랜만에 인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인터넷에 보면 학교에서 찍힌 사진 있잖아요. 네네네네. 뭐 금민영 씨랑 같이 네네네네. 다니는 그 사진 중에 제가 찍은 것도 있었고. 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많이 뵀었는데 아유,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작품 중에서 이제 배우님이 거절하셨던 것 중에 흥행을 엄청 했을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좀 아쉬웠던 작품이나 아 이거는 내가 좀 그냥 해볼 걸 그랬나라고 좀 드는 배역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제가 거절한 작품 중에 잘된 작품들도 분명히 있고, 근데 그 작품을 제가 뭐 그냥 우연치 않게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제가 해서 또 달라졌겠다 아니면 그 부럽다 뭐 그런 느낌의 든 작품은 한 작품도 없었었어요. 이미 거절하는 순간은 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배가 아프지 않느냐를 물어봐요. 그걸 결정하고 준 거기 때문에 별로 배가 안 아픕니다. 네, 제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 남으셨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잘생기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좀 부탁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네네. 그 여자친구가 제가 있습니다. 근데 조인성 형님 완전 팬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여기 예약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왔어요? 예, 같이 왔습니다. 같이 나와주세요. 네, 이 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다들 뒤에 보는데 앞에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제 예, 그래서 좀 떨리는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조인성 형님이랑 제 여자친구가 사진을 찍으면 제가 이제 좀 너무 좋아하는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사진을 찍으면 허락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시면 저는 사진을 찍겠습니다. 저는 찍겠고요. 네, 여자친구분이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프로포즈를 하시고 뭐 대답을 바로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건 강요니까. 또 여자친구분이 또 집에서 며칠 밤 고민해서 또 이제 결정을 내려주시겠죠. 뭐 지금 당장 어떤 결과를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남자 입장에서는 용기이지 않겠어요? 그쵸?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음악이 없나요? 생일 선물 고맙고 내가 그래도 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따가 잘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일단 나는 지금 내가 이제 이번에 면접 앞두고 있잖아. 이제 붙으면 나랑 이제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랑 결혼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빨리 중재를 해주세요. 네, 어쨌든 아름다운 커플들의 사랑 얘기를 잘 봤습니다. 이거 마치 진짜 영화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여자친구분이 이제 잘 결정을 하셔서 남자친구분이 이제 용기를 내셨으니까 이 결정을 내려주시겠죠.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여러분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사진을 찍겠습니다. 찍어주시겠어요? 네네. 여자친구분 성함이 한시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인성의 스케치북.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제목이 스타체어인 만큼 롯데 컬처웍스에서 조인성 씨를 위해서 특별한 의자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의자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앞으로 전달될 겁니다. 그 의자에 앉으신 분을 위해서 조인성 씨가 조그만 선물을 마련했는데요. 그 자리는 아마 지금 앉아 계신 분은 알 거예요. 조인성 씨가 소개를 해주시죠. 좌석 번호와 의미를. 제2월 7번이죠? 누구신가요? 네. 네. 일어나주세요. 제2열 7번분 내려와 주세요. 네. 저 자리 보면 시트가 조인성 자리라고 해서 이 색깔하고 이제 영화가 새겨져 있거든요. 네. 제가 조인성의 제2를 따서 그냥 7번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제 생일도 7월달이고 그리고 자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저 자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선물. 네. 이거 DVD에다가 해드리면 되는 거죠? DVD 껍질 떼야죠. DVD 껍질 안 떼도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해요? 왜냐면 영화를 보실 거예요? 아니면 영화 안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직접 지금 떼주세요. 그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떼기 좀 힘들지 않나요? 사람 불러야겠다 이거. 이거 손톱 긴 사람 없나? 이거 가능해요? 됐다. 성함이 유진 씨요. 잠깐만, 사인은 배성우 얼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행사에 수익금이 전달될 송파 희망 세상 지역 아동센터 담당자님과 아이들과 미래재단 마스코트와의 기념 촬영도 잠시 있겠습니다. 마스코트 나와주세요. 저 마스코트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조금 아래로 기울여주겠습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잠시만요. 조금만 더 웃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네, 좋습니다. 네, 이번 행사 위에 여러모로 준비해주신 조희성 씨를 위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내어주신 관객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10시 38분, 40분 됐는데 식사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가 좀 늦게 시작해서 좀 그렇겠어요. 같이 식당이 섭외가 안 돼요. 이렇게 섭외가 안 되니까 식사는 각자 하는 걸로 일단 각자 하시고 10시 반이니까 식사 맛있게들 늦은 식사 하시고 그리고 조심히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고 또 자가 또 차량이 있으면 조심히 운전하셔서 네,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고요. 또 오늘 저를 처음 봤던 분들 네, 그렇죠. 계속 계시죠? 계속 봐요. 네. 저는 다음 작품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1년 후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가 관객 여러분들에게도 좀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기념사진을 끝으로 저희가 준비한 행사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좀 이동.